시작할게요. 예, 선생님들 좀 쉬셨습니까? 자, 그러면 7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7번도 완벽하게 적중한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3의 전공 A의 7번에서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자, 7번 문제 풀 때 선생님들 실수를 좀 하신 분들이 많은데 가의 대화에서 교육실습생이요. 교육실습생이 앞에서 얘기한 거 가만 보면 실행기능의 결함으로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실습생이 마지막 했던 말, 특정 부분이나 사소한 내용을 잘 기억하는데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 파악이 어렵다. 요거까지 안 읽어보시고 앞에 문장만 보시고 아싸 실행결함의 결함. 예, 시험 볼 때 제일 중요한 거, 가장 경계해야 될 거 아싸입니다. 아싸. 그래서 아마 실수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끝까지 읽어봤으면 당연히 약한 중앙응집 능력의 결함, 약한 중앙응집 능력 혹은 중앙응집 능력의 결함이라고 했을 텐데 앞에 것만 보고, 그죠? 앞에 거는 실행 기능의 결함처럼 써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는 항상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끝까지 읽어보고 절대로 아싸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문제, 제 모의고사 문제 이렇게 출제됐던 거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회적 상황 이야기. 자, 사회적 상황 이야기 관련해서 통으로 문제 다 맞췄습니다. 긍정문, 미완성문, 그리고 문장 공식까지 통으로 다 맞췄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실 때 선생님 작성 방법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뭐냐면 작성 방법이요. 단 그레이 아저씨의 2010년도의 이론에 근거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여기서 나왔는지 선생님들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레이 아저씨가 2004년도에 사회적 상황 이야기를 말을 했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거는 뭐 통제문, 학정문 이런 단어들을 썼습니다. 근데 2010년도에 새로운 사회적 상황 이야기라는 책을 내면서 그레이 아저씨가 문장 유형을 싹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미완성문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코칭문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2010년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아셨다면 긍정문으로 선생님들 답을 작성하셨을 겁니다. 확정문이라고 하신 분들 계신데 아닙니다. 그는 옛날 문장 유형입니다. 왜 작성 방법에서 그레이 아저씨 2010년도에 근거해서 쓰라고 했는지를 선생님들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2010년도에 근거해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완성문에 관한 질문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장 공식에 관한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명희 교수님 책에도 나와 있고요. 다른 책에도 2010년도 기점으로 해서 문장 유형이 달라졌다는 것을 다 책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제가 모의고사에서 각각 사회적 상황 이야기에서 사회적 행동을 사회적 상황에는요, 사회적 상황을 예측하고 기대되는 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문장 부호별로 서술문 유형과 코칭문 유형으로 나누어서 부호와 문장명을 쓰시오. 그리고 미완성문의 목적을 한 가지 쓰시오. 그리고 문장 공식을 사용해서 사회적 상황 이야기를 진단하시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딱딱딱 박아서 문제를 냈습니다. 완전히 통으로 적중했죠. 자, 일단은 긍정문은 이겁니다, 선생님.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긍정문은 매우, 너무 이렇게 뭔가가 강조되어 있는 강조되어 있는 문장들을 긍정문이라고 선생님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A요. A에서 밑줄 그어 있죠. 문장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A에 해당되는 문장을 미완성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미완성문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중에 빈칸을 남겨둬서 학생이 혹은 청자가 이야기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이게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 기능은요, 미완성문에 빈칸이 남겨놓음으로 해서 다음 단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추측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미완성 기능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추측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거 선생님이 그냥 작성한 문장 아닌가요? 아니요. 교과서적인 답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선생님들. 우리 전공서적에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아닙니다. 요거는 꼭 요거로 답을 작성해 주십시오. 이해나 추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2010년도라고 기준을 줬기 때문에 문장 공식 측면에서 문제를 해석을 합니다. 자, 문장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문, 조망문, 긍정문을 서술문 유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설명문, 조망문, 긍정문의 개수가 코칭문은 지시적인 성격을 가진 문장 유형입니다. 이 지시적인 성격을 가진 문장 유형의 개수보다 2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좋은 상황 이야기입니다. 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문장 공식 해가지고요. 박명혜 교수님이 쓴 책, 하얀색 있죠. 하얀색 책. 거기는 설명문, 조망문, 긍정문을 설명문의 유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서술문의 유형, 설명문의 유형이 코칭문의 유형보다 2배가 돼야 된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부분 보십시오. 여기를 보십시오. 코칭문은 선생님, 코칭문은 이렇게 하세요라는 지시의 성격이 가능합니다. 지시의 성격. 자, 지시의 성격이 가능한 코칭문이 많다면 지시문의 유형이 코칭문의 유형입니다. 지시의 성격을 띤 지시문 유형이 많다면 읽고 있는 아동은요,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자폐학생인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돼 있는 거잖아요. 지시문 너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럼 애가 쭉 읽으면서 계속 압박감 느껴지는 거죠. 내가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러면 결코 좋은 사회적 상황 이야기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또 하나 더, 아까는 문장 공식 측면에서 답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장 공식이 아닌 측면에서 이렇게 써도 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찾아봤을 때 이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안 돼요라는 어휘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상황 이야기에서 문장들은 아동에게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는 문장들은 지양해야 됩니다. 사용을 정말 자제해 주세요.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교과서예요. 교과서. 선생님, 사회적 상황 이야기에 대한 교과서가 한 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권 있습니다. 진짜 여러 권 있습니다. 그 여러 권 다 조사한 겁니다. 그 전부터 그 여러 권을 다 읽고 제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를 냈던 거고 그게 통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적중이 된 거고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문장 공식 측면에서 서술문 유형이 코칭문 유형보다 2배 이상 돼야 된다. 혹은 서술문의 개수가 코칭문의 2배 이상 돼야지 좋은 사회 상황 이야기인데 코칭문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아동에게 적절한 사회적 상황 이야기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거는 제 수강생 선생님이 써준 답입니다. 그리고 문장 공식이 아닌 측면으로 따지면 지시적 성격을 띤 지시문 유형의 문장 위주의 이야기라서 읽고 있는 아동이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단어가 문장이 들어가 있다. 어휘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작성해 주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8번 보겠습니다. 8번. 8번도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출제자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8번 문제도 7번 문제도 그렇고 8번 문제도 그렇고 그 앞에 3번 문제도 그렇고 작성하기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8번 보시겠습니다. 자, 8번의 전제 조건이 중도 실명입니다. 중도 실명. 그래서 목표가 방향 정의와 이동 기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방향 정의와 이동 기술을 사용하면 보행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죠? 방향 정의와 이동 기술을 사용한다. 보행 훈련을 한다.
자, 그래서 방향정의 측면을 봤더니 방향정의 인지가정이라고 있습니다. 방향정의 인지가정은 선생님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방향정의의 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방향정의의 단계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각, 분석, 계획, 실행. 첫 번째 슬러시가 지각이죠. 두 번째 슬러시가 분석이고, 세 번째 슬러시가 계획이고, 네 번째가 실행입니다. 자요, 지각은 정보를 수집하는 게 지각이죠. 그죠? 그리고 분석은 일정한 기준으로 범주화하고 분류하는 게 분석이죠. 그리고 기숙사까지 보행 계획을 수립한다. 보행 계획을 수립한다. 이동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니 계획이고, 마지막에 보행한다. 보행한다. 이동한다. 실행한다. 그래서 실행이 되죠. 빠진 거는 선별입니다. 선별. 그러면 선별은 무엇입니까?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선별은 빠진 건 선별 단계고, 선별은 무엇이다? 범주화하고 분류한 정보 중에서 현재 위치와 가야 할 방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는다. 혹은 랜드마크나 단서를 찾는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현재 위치와 내가 가야 할 방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랜드마크, 단서 혹은 정보를 찾는다. 이게 선별입니다. 심플하게 쓰면 저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었던 문제죠. 기준선 보행. 기준선 보행입니다. 자, 왜 기준선 보행이냐면 문제를 보십시오. 니은의 보행 방법을 쓸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요. 교수님들 친절하게 선생님 인출 단서 다 꺼내줬어요. 어떻게 꺼내줬냐면 촉다후 급기 기술은 학교 정문에서 기숙사까지 연결된 점자 블록의 경계선을 따라간다. 점자 블록의 경계선을 따라간다. 그러면 그 경계선이 뭐가 된다? 기준선이 된다. 기준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기준선 보행. 이해 가셨나요? 물론 답에 해당되는 인출 단서는 당연히 안 드러내죠. 왜냐하면 그게 답이니까. 그러면 답을 끌어낼 수 있는 인출 단서는 반드시 넣어놨습니다. 경계선을 따라 보도블록에 점자 보도블록 길잖아요. 그 긴 점자 보도블록의 경계선을 따라서 경계선이 기준선이 되는 거죠. 자,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해설 한번 보십시오. 해설. 기준선 보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거 보십시오. 첫 번째 거. 자, 보행자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뻗어 있는 벽, 울타리, 화단, 담벼락 등이 있을 때 이것을 기준선으로 활용해서 따라가는 기술.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기준선 보행이죠. 3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대각선법, 2점 촉다법, 촉다후 급기법, 3점 촉다법 등을 이용해서 기준선과 기준선의 반대쪽을 번갈아 가면서 접촉하면서 따라가게 한다. 이거죠. 이게 만약에 보도블록입니다. 점자 보도블록. 이게 경계선이죠. 이게 기준이죠. 치고 계속 기준선을 치고 반대쪽 치고 기준선 치고 반대쪽 치고. 그게 기준선 보행이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에서 작성 방법의 마지막 동그라미입니다. 니은에서 촉다후 급기 기술을 지도할 때 교사가 학생에게 지도해야 할 내용을 한 가지 서술하세요. 자, 근데 단 지팡이 끝을 지면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서술할 것. 자, 이 문장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호를 그려야 합니다라고 하지만 아니요. 기준선 보행에서는 선생님 호를 그린다라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흰 지팡이를 사용해서 보행할 때는요, 내가 호를 그리고 싶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호가 그려져요. 안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툭 치고, 기준선을 툭 치고, 반대쪽 치고, 기준선 툭 치고, 반대쪽 치고, 기준선 툭 치고, 반대쪽 치고, 자연스럽게 흰 지팡이는 호가 그려진다고요. 그래서 호를 그리고는 키워드가 아니에요. 기준선 보행에서는 키워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 끝을 지면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서술할 것.
기준선 보행인이 기준선을 치고 반대쪽을 치고 다시 기준선을 치고 기준선 반대쪽을 치고 요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게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보겠습니다. 답을. 자, 촉다우 극기법 지도 내용 여기 보십시오. 점자 블록의 경계선을 기준선 삼아 요 문장이요. 핵심입니다. 지팡이 끝으로 기준선 반대쪽을 터치하고 점자 블록의 경계선입니다. 반대쪽 터치하고 기준선 터치하고 그리고 홀을 그리며 필요 없어요. 반대쪽을 터치한 후 기준선인 점자 블록의 경계선에 닿게 한다. 여기 지팡이 끝을 바닥에 유지한 채 끌어와 기준선인 점자 블록의 경계선을 닿게 한다. 이렇게만 쓰셔도 된다고요. 이렇게만 쓰셔도. 다시요. 점자 블록의 경계선을 기준선 삼아서 기준선 반대쪽을 터치한 후 지팡이 끝을 바닥에 유지한 채 끌어와 기준선인 점자 블록의 경계선에 닿게 한다. 이렇게 써도 답이에요. 홀을 그리며를 썼는지 안 썼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여기서 출제자가 의도하는 거는 기준선 반대쪽을 치고 다시 기준선을 치어서 기준선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를 묻고 싶은 겁니다. 지팡이는요 자연스럽게 홀을 그리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두 번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색깔로 하겠습니다. 자, 점자 블록의 경계선을 기준선으로 하여 반드시 이 용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준선이라는 용어. 기준선이라는 용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해서 흰 지팡이로 따라가고자 하는 기준선의 반대쪽, 기준선의 반대쪽을 두드린 후 기준선 쪽으로 흰 지팡이 팁을 바닥에 댄 채 끌어당기도록 지도한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들. 얘 있죠? 두 번째 동그라미. 얘요. 교과서적인 표현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장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장 그대로 따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성한 문장이고요.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문장. 요것만 빼고. 점자 블록의 경계선 빼고. 원래는 기준선으로 하여. 촉다우 긋기는 기준선으로 하여. 이렇게 지나갑니다. 교과서적인 표현이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교과서에서조차도 홀을 그리고는 안 넣었잖아요.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고요. 이건 시각장애 교수님이 작성한 문장이라고요. 이해하셨나요? 시각장애 교수님도 촉다우 긋기는 홀을 그리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홀을 그리고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기준선 반대쪽을 두드린 다음 기준선 쪽으로 다시 당기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치고 땡기고 점자 블록의 경계선을 기준선 삼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작성하면 선생님들 답을 정답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 그죠? 9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9번도 모의고사 6회에서 완벽하게 적중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제가 누차 다시 강조하지만요. 제가 왜 문제를 적중할 수 있었을까라고 저 스스로도 고민을 했을 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제가 학교 현장에서 18년 동안 있었잖아요. 학생을 가르쳐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계속 문제를 고민하고 만들다 보니 흐름이 이제 문제의 경향이 이렇게 가는 거랑 제가 고민했던 거랑 맞아떨어지니까 모의고사에서 적중할 수 있는 완벽하게 적중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작두를 탔다고 했는데 제가 작두 탈망하는 능력은 안 되고요. 교사로 있으면서 특수교사로 있으면서 계속 고민의 끝에서 나온 그런 결론들이 합쳐지니까 이런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도 완벽하게 6회 A의 1번과 적중했습니다. 순회교육 또는 원격교육. 이제 지문은 제가 이렇게 구성해 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교통비 지원 신청서입니다. 이건 학교에서 쓰는 양식이에요. 학생의 교통비 지원 양식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데
혼자서 저기 이동하기 어려워가지고 집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교육할 겁니까? 기억이 어려운 아이들. 그러니까 교통비 지원인데 교통이 어려운 아이들, 등교가 어려운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교육 유형이 두 가지 있어요. 순회 교육, 원격 교육. 그렇게 답을 잡은 겁니다. 자, 일단 잠시만요. 요걸 안 했네. 자, 보겠습니다. 밑줄지 기억을 제외해서 병원 학교를 제외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쓰세요라고 했는데 25조 특수교육법이에요. 법 25조 2항을 근거를 해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법 25조 2항은 선생님 신설된 조항입니다. 새로 신설된 조항이라고요. 그 조항에 보면 순회 교육 또는 원격 수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격 교육 아닙니다. 원격 수업입니다, 선생님. 이건 법이기 때문에 얄짤 없습니다. 원격 교육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원격 수업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자요, 다시. 특수교육법 25조 2항은 새로 신설된 법 조항이고요. 새로 신설된 법 조항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순회 교육 또는 원격 수업입니다. 답은 원격 수업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거. 이것까지 솔직하게 저는 요거 보면서 이 문제, 야, 교수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라고. 진짜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문제를 이렇게 엮을 수 있었지? 하고, 제가 막 박수 쳤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자,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이요. 시행규칙에 따르면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 혹시 그거 기억나시나요, 선생님? 지적장애는 무슨 검사 도구. 기억나시나요? 시각장애는 무슨 청각장애 무슨 검사 도구 이렇게 있잖아요. 선별검사 도구. 정서행동장애는 무슨 검사 도구 있죠. 그죠? 그 밑에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당구장 표시로 뭐 하고 진단서라고 돼 있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시행규칙에. 거기에 보면 진단서를 참고해서 진단서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저는 건강장애랑 엮을 줄 몰랐습니다. 정말요. 학교 현장에서도 저는 건강장애랑 그거랑 같이 엮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정말 교수님들 대단하십니다라고, 나쁜 쪽으로 말고 진짜요. 정말 존경할 정도로 대단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엮을 수 있는지 하고. 그래서 니은은 시행규칙에 따라서 진단서입니다. 다른 거 답 안 됩니다. 병원 진단서 아닙니다. 진단서입니다. 그냥 진단서입니다. 법이니까 그래요. 자, 그리고 디귿에서 지읒 중 적절하지 않는 건 두 가지. 자, 이것도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모의고사 6회 A의 8번에서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자, 뭐냐면 일단은 적어보겠습니다. 디귿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학생 H의 학적은 병원 학교에 두고 관련 지침을 적용한다. 자, 이것을 바르게 고쳐 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문장 그대로 따면 돼요. 그대로 따와서 학생 A의 학적은 원적 학교에 두고 관련 지침을 적용한다. 괜찮아요. 이거 쉽게 쓰셔도 돼요. 왜? 선생님, 지문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따와서 답을 작성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틀린 것만 수정해서. 뭐 하려고 새로운 문장 구성해요? 힘들게. 시간도 없고 바빠 죽겠는데. 그냥 그대로 갖고 오면 돼요. 자, 학적은 건강장애는요, 원적 학급 혹은 원소속 학교. 원적 학급이란다. 원적 학교, 원소속 학교, 소속 학교에 두고 관련 지침에 따른다. 이렇게 됐어요. 그 관련 지침은 교육과정 이런 겁니다. 아무튼.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선생님, 원적 학급은 안 돼요. 학급 안 됩니다. 학교입니다, 학교. 원적 학교입니다. 소속 학교, 원소속 학교. 뭘 쓰든 상관없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뭘 쓰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학급이 아니라 학교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도 제 모의고사 6회에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어떻게 구성했냐면요, 문제를. 건강장애 학생의 개별화 교육 계획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개별화 교육 계획의 내용 중에서 학생의 인적 사항에 소속 학교의 현황이 들어가야 됩니다. 건강장애 개별화 교육 계획에는요, 이게 들어가야 돼요. 학생 인적 사항에 소속 학교 현황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이 내용은 어디 책에 있나요? 아니요. 교육청의 연수자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생님, 교육청 연수자료가, 선생님, 교육청 연수자료는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법입니다. 법에 가까워요.
그래서 소규소 학교 현황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문제를 만들었고 이번에 완벽하게 적중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수 자료까지 봐야 되느냐?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게 그렇게 필요한 것들은 이미 뭐 우리 교과서랑 공통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찾아서 선생님들에게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더. 아까 디귿은 아니었고요. 원적 학교고 리얼 내용 보겠습니다. 병원학교에 출결 확인서 또는 수업 확인증으로 출결 처리한다. 이 리얼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3개 해놓으십시오. 3개.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 언제든지 다시 출제될 수 있는 문장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미음, 또래 관계를 지원하고 심리 상담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갖도록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교내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공간을 확보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시옷, 벽혈구 수치가 낮아서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면 예기치 못한 결석이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결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엽 보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나 화학요법으로 인해서 인지 능력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학업 수행 시 지원이 요구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응 보겠습니다. 이응. 장기간 치료로 인한 체력 소모와 피로감을 고려하여 신체 활동과 체육 활동을 피하도록 한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은 수업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수업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렇게 학습권이죠. 학습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체력의 소모와 피로감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신체 활동을 수정하면 됩니다. 활동 수정, 교육 활동의 수정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거를 답을 작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신체 활동과 체육 활동을 피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체력의 소모와 피로감을 고려해서 활동 내용을 적절하게 수행한다. 이렇게 다 안 써도 돼요. 그냥 뒤에 써놓은 거, 진하게 써놓은 거. 체력 소모와 피로감을 고려해서 활동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한다. 이렇게만 답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완벽하게 적중했냐면 심장장애 학생 같은 경우는 동절기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받지 않고 실내에서 체육 수업을 받도록 한다. 같은 개념입니다. 뭐냐면 수업 활동에 배제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장소나 내용으로 수정하고 조정하고 적절하게 맞춰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게 주요 관점입니다. 그것을 제가 모의고사에도 출제했고 선생님들한테도 설명을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 가로 안에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기호와 함께 각각 쓰시오. 기억입니다. 기억을 보시면 조사나 연결어 등을 생략하고 명사와 동사 중심으로 짧게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전보식 문장. 선생님들 이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무슨 말이냐면 원래 문장은요, 과자를 주세요. 이게 원래 문장이잖아요. 이게 전보식 문장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과자 줘. 조사, 목적격 조사 빠졌죠? 뒤에 어미 빠졌죠? 그죠? 혹은 학교에 간다. 원래 문장은 학교에 간다. 이거를 전보식 문장은 학교 가. 그러면 초속격 조사 뭐뭐에 그리고 니은 다 이게 빠졌죠. 이게 전보식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보면 모방이나 청각적, 시각적 단서를 줬을 때 정조음을 하는 거. 정조음을 하는지 알아보는 거. 모방, 청각적 단서, 시각적 단서를 줬을 때 정조음을 하는지 알아보는 거. 자극 반응도. 그죠? 자극 반응도. 그렇게 되죠. 자, 그리고 디귿에서 시옷증 틀린 것 2가지를 찾으세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이 먼저요. 지금 의사소통 장애 학생이고 이 학생이 나에서 실시 방법은 뭐냐면 우리말 조음은
평가입니다. 우리말 조문 평가 유탭입니다. 유탭. 유탭이 지금 유탭2까지 나왔어요. 유탭2. 근데 여기는 보니까 유탭1으로 이전 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최근인데 작년인지 올해인지 재작년인지 작년이나 올해였을 것 같아요. 유탭2가 나왔습니다. 우리말 조문 평가. 자, 나의 실시 방법은 가만히 보면요. 단어 수준에서의 검사입니다. 자, 단어 수준의 검사. 왜 단어 수준의 검사냐면요. 위에 기본 정보도 그렇고 언어 수준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말 조문 평가 결과 낱말 수준에서 자음의 정확도, 모음의 정확도, 그리고 음절 수준의 음색이 가지에서 20문항적 19개의 정반을 보인다. 그러면 단어 수준이에요. 단어 수준. 자, 그러면 단어 수준에서 검사를 하는데 디귿 정반응을 하면 정답이야 라고 말해준다. 아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답인지 오답인지 말해주면 안 돼요. 어떻게 한다? 그냥 심플하게요. 심플하게 정반응을 하면 아, 그랬니? 아, 그랬구나. 아, 그랬어. 라는 식으로요. 그냥 뭐랄까 칭찬이라기도 하기도 그렇고 뭔가 무덤덤이라기는 아니고 그냥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 그랬어. 그랬군요. 라는 형태로요. 그냥 반응만 해줘요. 정반응했을 때. 무슨 말씀이 이해가 나요? 사회적 강화? 글쎄요. 사회적 강화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긍정적인 반응 정도? 긍정적인 반응 정도? 예. 그 정도로 해주는 게 맞아요. 정답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니을이요. 적절한 유대관계를 형성한 후 검사한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선생님. 무슨 말이냐면 검사하기 전에 적절한 유대관계, 라포를 형성한다. 혹시 그거 들어보셨나요, 선생님? 모든 검사 도구를 하기 전에는요, 애들이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라포를 통해서 아이의 긴장감을 풀어줘요. 그래야지 아이가 갖고 있는 자신의 능력이 발휘가 되잖아요. 실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을 같은 경우 검사 전 아동과 적절한 유대관계를 형성한다. 맞는 말입니다. 미음 보겠습니다. 단어의 이름을 모를 때는 유도 문장을 말해준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목표 단어를 말하지 못하면 적절하게 유도해서 해당 단어를 반응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실시 방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틀린 거 아닙니다. 단어 이름을 모를 때는 유도 문장을 말해준다. 혹은 목표 단어를 말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절하게 유도해서 해당 단어를 반응하도록 한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비읍 보겠습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단어를 따라 말하게 한다. 모방하게끔 한다는 거죠. 이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말 조문 평가에서 아동이 무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검사자가 모방을 하도록 해요. 시범을 보여줘요. 이해 가셨나요?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시옷 보겠습니다. 시옷. 정반응을 보인 단어는 플러스로, 5점을 보인 단어는 마이너스 표기한다. 아니에요. 5점이 되게 중요해요. 아동이 어떤 5점을 보이는지. 그래서 정반응은 그냥 정반응이니까 똑같이 플러스 표시합니다. 근데 5점을 보인 단어는요, 아동의 발음을 그대로 표기합니다. 혹은 아동의 발음을 그대로 전사한다라고도 합니다. 표기한다, 전사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5조음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지 생략이 나타나는지 대치가 나타나는지 첨가가 나타나는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어떤 음음 변동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조음을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표기하는 방법은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10번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1번 마지막 왔습니다. 자, 11번 먼저 기억이요. 기억. 지문자죠. 지문자 피읍 오 기억 이응 우에서 포구입니다. 포구. 이거 앞에 피읍을 미음으로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으세요. 진짜요. 그리고 제 수험생 선생님들 시험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요 문제 풀 때 전부 다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막 기억, 니은, 막 디귿, 아무튼 나도 지금 안 나온다 순간적으로. 이거를 다 했어요.
해보셔서 그래서 이건 그렇게 잘하신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면 그대로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두 번째 니은요. 니은의 이유를 한 가지 쓰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니은은 큐드 스피치입니다. 큐드 스피치는 독화를 하는데 보조 단수로 유용하다. 자, 큐드 스피치가 독화를 하는데 유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니다. 자,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출제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냈을까요? 죄송합니다. 표현법 죄송합니다. 출제 교수님들이 무슨 의도로 이걸 냈을까요? 왜 큐드 스피치를 독화를 하는데 보조 단소로 유용하다고 보신 걸까요? 큐드 스피치 옆에서 그죠? 옆에서 옆에서 자음과 모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독화 입모양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가 독화가 낮은 가시도를 가지고 있고 변별이 어렵잖아요. 뭐가 낮은 가시도? 자음과 모음에 대한 낮은 가시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낮은 가시도와 변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큐드 스피치는 보여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거예요. 핵심은 청각적 용어예요, 선생님. 큐드 스피치는 뭐 앞에 있는 거 다 필요 없어요. 뭐냐면 청각적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해 준다. 이게 핵심이에요. 큐드 스피치는. 더 저기 뭐지? 교과서적으로 표현하면요. 교과서적으로 표현하면 청각적 구어 언어를 시각적 음소 단위로 청각과 시각이요. 이 용어요. 이 용어가 큐드 스피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교과서적인 표현법입니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꼭 보셔야 될 거, 청각적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해 준다. 혹은 청각적 구어 언어를 시각적 음소 단위로 변환해서 전달해 준다. 요거와 비슷한 문장으로 구성하셨으면 선생님 답으로 맞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은요, 선생님 반드시 청각적, 시각적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출제 교수님의 의도입니다. 선생님이 자꾸 출제 교수님 의도 얘기하는데 어떻게 출제 교수님 의도를 그렇게 잘 알아요? 그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세요. 왜 잘 아느냐?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임용 문제가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요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임용 문제를 최소한 이렇게는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능력을 갖춘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라고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 많이 어필을 하고 그걸로 많이 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점점점 현장에서 필요한 선생님들이 들어오고 계세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 그게 임용 문제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현장을 소화할 수 있고 현장에 대해서 이해가 빠른 선생님들이 점점점 신입교사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문제 자체가 그렇게 방향을 틀고 있다는 얘기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계속 바라보기 때문에 선생님 보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 자, 디귿과 리을이 최소 대립상인 이유를 서술하세요. 먼저 하겠습니다. 디귿과 리을. 디귿 잘 보십시오. 손바닥이 뒤집어지죠. 손바닥이 뒤집어집니다. 리을 보십시오. 손가락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손바닥과 디귿은 손바닥, 리을은 손가락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수양이잖아요. 자, 옆에 선생님 그 해설에 한번 보십시오. 수어수의 종류에는 수형, 수위, 수동, 수양 네 가지가 있는데 수형은 손의 모양이고요. 수위는 손의 위치고요. 수동은 수형의 움직임이고 수양은 손바닥과 손가락의 방향입니다. 그죠? 디귿과 리을 보십시오. 손바닥과 손가락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수양이죠. 그러면요. 자, 디귿과 리을이 최소 대립상인 이유. 왜? 수어소인 수형, 수동, 수위는 같지만 수양만 교체되어 의미가 달라지는 수어짝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것도 선생님 이거 이대로 쓰셔야 되나요? 꼭 수어소 들어가야 되나요? 들어가면 좋죠. 근데
수약만 교체되어 의미가 달라지는 수어의 짝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 보셔도 수약만 교체되어 의미가 달라지는 이 문장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문장은요. 이대로 쓰면 제일 좋아요. 이대로 쓰면 가장 완벽해요. 퍼펙트예요. 만약에 저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문장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수지 신호 보겠습니다. 자, 미음 얼굴 표정에 따라 수어의 뜻이 달라집니다. 표정에 따라 수어의 뜻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수어를 하는 동안에 얼굴 표정으로 메시지가 달라지네. 그럼 이거 같지 않아요? 꼭 준언어적 요소, 말을 하면서 억양을 높이든지 강세를 세게 하면 뜻이 달라지네. 그죠? 준언어적 요소죠. 자, 우리 앞에서 준언어적 요소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저는 제 수강 선생님들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수어에서 비수지 신호는 준언어적 요소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기서도 선생님 보겠습니다.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비수지 신호는 수지 신호와 반대 개념입니다. 얼굴 표정, 입 모양, 머리와 상체의 움직임, 아니면 상체 이동, 등과 같이 손동작 이외에 몸짓이 주는 신호를 말한다. 수어를 하면서 주는 얼굴 표정, 입 모양, 머리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비수지 신호라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수지 신호 문제는요, 기출부터 살펴보면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처음 등장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가 점점 쉬운 파트로 쉽게 비수지 신호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선생님 2022년도 중등특수 임용 기출문제 예상 답안은 다 선생님들에게 풀이해드리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출제자 교수님들의 의도가 무엇인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느낌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A형은 단순 암기만 돼도 풀 수 있는 문제였고 높은 점수가 나왔을 겁니다. 한 30점대 초반. 근데 그냥 단순 암기만 하신 선생님들은 B형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고 깐깐했을 겁니다. 문제 자체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쓰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옛날에 어려운 문제는 문제 자체가 저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 대가 어려우니까 답은 쉽게 드릴게요 라고 했지만요. 이제는 이번 연도부터 저도 새롭게 좀 깨달았습니다. 문제를 어렵게 내는 방법이 또 다른 방식이 있구나. 인출단서 그리고 답안 제시 친절하게 해주면서 정말 핵심적인 관점에 맞춰서 쓰세요라고 깐깐하게 조건을 제시해주는 방법도 있구나라고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암기만 하신 분들은 B형에서 20점 초반대 그렇게 문제가 그렇게 점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시고 응용력도 있고 종합적 사고력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점수가 높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 선생님들 영역별 기출문제 푸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역별 기출문제. 근데 영역별 기출문제가 갖고 있는 함정에 대해서도 선생님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영역적 기출문제는 이미 영역별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출 단서가 이미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그 영역에 해당되는 문제와 해당되는 내용에서는 깊게 파고 들어갈 수 있을지언정 그걸 가지고 응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응용해서 내기가 어렵다고요. 영역적 기출문제 풀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 지금의 문제 경향과 문제 성향들과 문제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연도별 기출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종합적 사고와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념과 개념이 형성되는지 그리고 연도별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어떠한 문제의 패턴과 풀어나가는 기법, 문제 패턴을 풀어나가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시는 4학년 선생님들 그리고 새로 시작하시는
선생님들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길게 너무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꼭 잔소리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올해 2022학년도 시험 보신다고 선생님들 정말로 수고하시고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면접 준비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 관련해서는 저희 카페에 제가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그거 참고해 보시면 2차 면접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카페에 들어오셔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러면 대강 감은 잡히시고 방향도 설정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걸로서 올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선생님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그리고 좋은 점수 얻으신 분들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2차 준비 바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2차 준비에 관련해서는 카페 게시판에 관련 내용도 있고, 그리고 질문도 올려주시면 친절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애쓰시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